안녕하세요. 국제협력 북한전공 심평생 지원자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공 책임교수를 맡고 있는 권구순입니다. 날씨는 비록 춥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로 굉장히 분주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위한 바로 특별한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명동 강담의 시간인데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한문을 보면 명동 강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뜻풀이를 해보자면 명사와 동문이 참여하는 바로 강의와 담화의 시간입니다. 국제협력 분야와 또 이 북한학 분야의 전문가 그리고 우리 실제 공부를 하고 있는 우리 재학생과 또 연관된 또 동문을 모시고 함께 이 강의를 만들어 보고자 준비를 했습니다. 자, 그럼 총 4개의 중요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는 오늘이죠. 12월 4일 날 개발협력과 시민사회를 주제로 현재 코이카의 비상임 이사로 활동하시는 우리 이성훈 이사님을 초청해서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12월 11일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잠수함 전문가이신데요. 물론 북한에 대한 잠수함에 대한 지식도 아주 많이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주제는 북한 잠수함 전력 현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문근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 교수님을 모셔서 북한 잠수함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를 넘어서 이제 2022년 1월 8일 토요일에는 설레는 첫걸음 배우는 즐거움이라는 주제로 바로 여러분의 선배가 되겠죠. 우리 심지혜 학생이 특강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강은 바로 1월 22일 토요일에 함께하는 사회통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바로 우리 휴먼서비스 대학원의 대학원생입니다. 우리 이하영 선생님이 특강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자, 첫 번째 강의입니다. 저도 굉장히 설레는 강의인데요. 아까 소개해 드렸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강사 양력을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시고 또 카톨릭 또 사회학 석사를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1988년서부터 2008년까지 거의 20년간을 해외에서 활동을 하셨는데요. 국제 카톨릭 학생운동 아시아 사무국장, 지식인 문화운동 사무총장에서 홍콩과 또 제네바, 태국에서 근무를 하셨고 또 그 근무하시는 기간 동안 많은 나라들을 출장을 가셔서 현장을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우리나라의 초대 이제 국가인권위원회가 생겼죠. 거기에 정책교육국장을 담당을 하셨고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근무를 하시고 또 나오셔서는 한국인권재단의 상임이사를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법무부에 난민 인정 심사를 담당하는 그런 부서가 있는데요. 그런 난민 인정에 대한 그 심사와 관련된 자문위원회에 또 참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제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그 시민사회 포럼이라든지 또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 또 위원으로서 또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한국국제협력단의 그 연구 전문위원 그리고 또 외교부의 또 공공외교와 관련돼서 또 정책자문위원을 담당하고 계시고요. 한국인권학회 부회장, 그다음에 공공외교학회 또 부회장 겸 또 대외협력이사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경희대 공공정책대학원 그리고 미래문명원에서도 강의를 또 해오신 그야말로 학계와 또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정부의 두루두루 이러한 다양한 경험을 가지시고 또 특히 또 해외에서 오랫동안 인권과 또 개발협력과 연관된 그런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계신 아주 훌륭한 강사님입니다. 여러분께서 한번 강의를 들어보시면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또 이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과 경험을 또 이렇게 나누는 귀한 기회에 또 여러분께서 참여하게 된 것을 굉장히 뿌듯하게 여러분께서 느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럼 첫 번째 강의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이성훈 국제협력단 비상임이사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개발협력과 시민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협력을 정부, 국제기구,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시민사회 역할이 무엇인지 이런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협력이라는 말을 자주 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 보통 평상시에는 이 말을 잘 쓰질 않거든요. 그래서 이 관련 용어들 몇 가지를 먼저 소개를 하고 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빈곤이라는 말, 그 다음에 지속가능 개발 또는 지속가능 발전이라는 말을 이제 자주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영어를 쓰게 되는데 ODA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나중에 이제 설명드리겠지만은 공적 개발 원조의 약자인데 이것과 함께 국제개발협력이라는 말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그 용어의 차이점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민사회라고 하기도 하지만은 또 NGO라는 말, 영어를 또 많이 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차이가 뭔지. 그렇다면은 그 시민사회가 성평등, 환경, 평화, 인권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개발협력 분야에서의 NGO, 시민사회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제 코이카와 지속가능 발전 목표라고 최근에 유엔에서 그 제정한 목표가 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간략히 살펴보고 마지막으로는 과연 시민사회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미래 직업을 선택할 때 과연 시민사회 단체에서 일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도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 이 책을 읽어보신 분이 계실까요? 나온 지 꽤 오래된 책인데요. 책 제목이 굉장히 강렬합니다. 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죠. 왜 세계의 절반은 굶주리는가? 그리고 왜 세계는 불평등한가? 이런 질문을 가진 책입니다. 한 20, 30년 전에 나왔고 이 책이 지금도 그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읽고 있는데 지금 전 세계 인구가 70억이 됐는데 여전히 한 끼도 제대로 못 먹는 사람들이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라는 거죠. 왜 그렇게 되는가? 한쪽에서는 식량이 흘러 넘치고 비만의 문제가 심각한데 왜 이런 문제들이 21세기 오늘날 계속되는가? 그리고 그동안 많은 나라에서 경제 성장을 했고 우리나라 포함이죠. GDP는 계속 늘어가는데 왜 불평등해지는가 더. 그러니까 풍요로워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가져야 되는데 이 격차가 양극화가 계속 심해진다는 거. 이건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현상이라는 거죠. 왜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가. 그래서 개발협력은 이 두 가지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한 노력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또 하나의 책은 굶주리는 세계 어떻게 구할 것인가. 자, 전 세계의 반이 굶주린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협력 관련해서는 주로 왜라는 질문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라는 질문을 가진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옆에 이제 사진이 보이죠. 이 사진이 있는 건물이 제가 비상임이사로 기여하고 있는 코이카라는 기관입니다. 코이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우리나라 말로는 한국국제협력단인 거죠. 한국 정부가 만들어서 국제적인 협력을 하는 기구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부 건물이고요. 그 옆에 이렇게 보면은 요 굉장히 다채로운 그 로고가 있는데 이게 이제 UN SDG,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다시 말해서 유엔의 지속가능 발전 목표, 영어로는 SDG라고 하는데 이것은 2015년에 유엔에서 앞에서 던졌던 큰 질문 두 가지. 왜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굶주리는가? 왜 세계는 여전히 불평등한가? 여기에 덧붙여서 기후위기라든지 다양한 문제들을 하나의 틀 속에 모았습니다. 그거를 17개의 목표를 이렇게 만들었고요. 그 유엔 지속가능 발전 목표가 바로 이 질문, 이 굶주리는 세계, 불평등해지는 세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 문제에 대한 답으로서 유엔이 만든 거죠. 그래서 코이카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만든 공공기관인 셈이죠. 자, 이 화면에서 보는 것이 바로 지속가능 발전 목표입니다. 유엔에서 2015년에 만들었고요. 여기 보면 17개 목표가 들어가 있는데 두 번째가 기아입니다. 세 번째가 건강이고 네 번째가 교육이고 그 다음에 13번째가 기후위기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5번째가 성평등, 그 다음에 10번째가 불평등.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굶주림, 기아, 불평등 이런 문제들이 모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2015년에 유엔에서 유엔 총회가 이걸 채택했고 그 다음에 한국 정부는 이거를
한국 차원에서 어떻게 이행할 건가 해서 KSG라는 거를 2018년에 만들어서 지금 실천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국내에서도 이걸 하고 있고 그다음에 국제적으로도 이걸 하고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국제개발협력, 제목에서는 저희가 개발협력이라고 했는데 앞에 국제라는 말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국내가 아니라 한국 정부가 개도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또는 지구적인 문제, 기후위기와 같은 지구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국제사회 노력에 동참한다. 이런 의미에서 앞에 국제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이 공적 개발 원조는 이런 국제개발 협력의 하나의 수단이 되는 거죠. 여기서 공적이라는 것은 국민 세금으로 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이라는 말 속에는 넓은 의미로 환경까지 다 포함되어 있는, 요즘은 이제 지속가능 개발 또는 지속가능 발전이라고 하고, 원조라는 거는 구체적인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한쪽에서 한쪽을 지원한다라는, 그래서 보통 크게 얘기할 때는 국제개발협력, 줄여서 개발협력, 그 다음에 구체적인 수단으로서는 ODA, 그러니까 공적 개발 원조를 지금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의를 내려보면은 간략하게 이거는 그 국제개발 협력을 담당하는 한국 외교부의 홈페이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제개발 협력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퇴치와 경제사회 개발을 지원하는 공공민간 부분의 모든 활동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공민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정부뿐만이 아니라 시민사회 또는 기업이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서는 모든 것들을 다 국제개발협력이라고 하는데, 이 중에서 ODA는 앞에 공적이라는 말이 붙었죠. 그것은 이제 정부가 세금을 가지고 한다라는 이제 공적 기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코이카는 한국의 ODA를 무상으로, 그러니까 유상도 있고요. 그렇지만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적 기관이라고 이제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국제개발협력은 왜 하는가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겠죠. 그래서 국제개발협력 기본법에 따르면은 국제개발협력은 개발도상국, 그러니까 다시 개발도상국 또는 개도국이라고 하는데 OECD 국가가 아닌 거죠. 한국은 옛날에 개발도상국이었죠. 그리고 그중에서도 최빈국, 굉장히 가난한 나라였는데 그동안 경제성장과 민주화를 이룩해서 지금은 OECD의 회원국이 됐죠. 그래서 왜 OECD 회원국이라고 하면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풍요롭기 때문에 더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야 되는 일종의 책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 OECD에 97년에 가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도 개발 원조를 전문으로 하는 국가, 그러니까 개발 원조 위원회라고 하는데 여기도 가입해서 지금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 국가들이 공통으로 하고 있는 이런 국제개발 협력의 목표는 이 법에 따르면은 개발도상국의 빈곤 감소, 여성, 아동, 장애인, 청소년의 인권 향상, 그다음에 성평등 실현, 지속가능한 발전 및 인도주의를 실현하고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관계를 증진하며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기본 정신으로 한다. 그러니까 빈곤에서 시작해서 경제협력, 더 나아가서는 평화까지 굉장히 아주 포괄적인 그런 활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목표로는 다섯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는 빈곤 감소죠.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 그다음에 상호 우호 협력 관계, 그다음에 지구적 문제 해결에 대한 기여. 여기 이제 기후 위기 같은 것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빈곤하게 되면은 개도국 일부의 문제가 되지만은 기후 위기는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불평등도 마찬가지고요. 불평등이 그 개도국뿐만이 아니라 OECD 국가 모두에서도 불평등 문제가 지금 심각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일종의 종합인데 앞에 소개했던 지속가능 발전 목표 SDG에 대한 달성에 대한 기여입니다. 이 5가지를 가지고 국제개발 협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관점은 시민사회입니다. 앞에서 얘기했듯이 코이카처럼 정부 기관이 하는 것도 있고 유엔처럼 국제기구가 하는 것도 있지만은 과연 시민사회의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시민사회라는 걸 얘기할 때 상대적으로 뭘 생각해야 되냐면은 국가하고 시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를 운영하는 주체는 정부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시장을 운영하는 주체는 기업입니다. 그다음에는 시민사회를 운영하는 주체는 뭐가 될까요? 시민이죠. 근데 개인의 시민이 아니라 시민이 조직화된, 시민이 만든 단체, 시민단체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는 NGO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국가와 시장과 시민사회, 다시 말해서 정부와 기업과 시민단체가 모두 개발협력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는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민사회 단체의 특성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약간 구조적으로 보면은 이 네 가지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맨 위에 NGO라고 얘기했죠. 영어로는 non-governmental. 그러니까 비정부라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NPO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NPO. 여기 이제 비영리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리는 기업이 하는 거죠. 그래서 국가도 아니고, 그 다음에 기업도 아닌 이런 단체를 시민사회 단체라고 하는데 그 특성은 자발적이라는 거죠. 발런터리라고 하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시민단체는 가입을 해도 되고 가입을 안 해도 좋습니다. 강제로 가입하라는 거 없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자발성을 특징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앞에서 그 NGO, NPO라는 말에는 none이라는 말이 붙죠. 부정적인 의미가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에서는 그 스스로의 정체성을 좀 더 이렇게 함양하기 위해서 영어로 CSO, 시민사회 단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표현보다는 스스로를 시민사회 단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관례적으로 영어로 NGO, NPO라는 말을 쓰지만은 가급적이면은 시민사회 단체 또는 영어로는 CSO 이렇게 이제 표현을 이제 좀 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유엔에 갈 때 유엔에서는 정부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정부 간 기구가 중심이 되기 때문에 정부가 아닌 사람들을 NGO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이제 유엔에서 주로 많이 쓰는 용어인데 이게 일반에서도 많이 지금 활용되고 있는데 가급적이면은 NGO란 말보다는 시민사회 단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시민사회 단체 또는 NGO의 역할을 지금 간략하게 살펴볼 건데 크게 보면은 네 가지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서비스 제공입니다. 국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국가가 모든 문제를 특히 이제 복지 분야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 빈틈을 채운다든지 아니면 국가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NGO가 시민단체가 가서 직접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국가가 뭘 하려면은 법을 만들어야 되고 제도를 만들어야 되고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계속 악화되고 있는데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죠. 이럴 때 시민단체들이 누구보다도 먼저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시민사회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량 구호를 한다든지 가서 학교를 줘서 교육을 제공한다든지 또는 건강 서비스를 한다든지 우리가 보통 개발협력하게 되면은 아프리카에 가서 활동하는 많은 현장의 긴급구호와 개발협력 단체들이 하는 그런 그러니까 대부분의 한국의 개발협력 단체의 80%는 이 서비스 제공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캠페인과 교육도 하겠죠. 그러니까 인식 개선. 그래서 코로나 같은 경우에 이제 손 씻기 운동이라든지 코로나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에 대한 교육과 캠페인하는 그것이 대표적인 거겠죠. 그 다음에는 옹호 활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정부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고 때에 따라서는 기업도 나름대로 역할을 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리 창출하는 거. 정부도 일자리를 창출하지만은 기업이 1차적인 목표는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 기업의 정책과 정부의 정책이 잘못될 경우 시민사회 역할은 현장의 경험을 기반으로 해서 정부한테 이 정책이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그래서 정책을 고치게 하는 이런 것들을 옹호라고 하고 영어로는 애드보컷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양은 많지 않지만은 애드보컷을 전문하는 단체는 많지 않지만 그 역할이 점점 중요해집니다. 왜냐하면은 정부의 역할, 그다음에 특히 기업의 역할이 많아지면서 기업이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옹호하는 이런 활동하는 단체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거버넌스와 파트너십이라고 합니다. 자, 문제를 해결하는데 정부도 가서 역할을 하고 기업도 하고 시민사회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서 협의해야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정책을 할 때 혼자 하는 것들이 아니라 미리 시민사회 의견을 듣고 그다음에 기업의 의견도 들어서 이렇게 만드는 그거를 협치, 그러니까 협동을 해서 다스린다라는 그런 의미 또는 함께한다는 의미에서 공치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를 우리말이 적절한 게 없어서 영어로 거버넌스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영어로는 거버먼트인데 이때는 거버넌스, 과정을 중요시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와 시민사회 대표와 주민들 그리고 기업들이 앉아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만드는
그래서 그런 거를 거버넌스라고 하고 이런 것들을 파트너십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파트너십이라는 거는 혼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하게 함께 진단하고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는 이런 단계까지. 그러니까 시민사회 역할이 현장에 가서 일하는 것도 있지만은 이렇게 정책을 감시하고 변화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정부와 함께 동등하게 문제 해결의 주체로서 함께 협력하는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활동을 시민사회가 오늘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민사회의 요구도 많아지고 영향력도 커지고 일자리도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사진을 세 가지 볼까요? 시민사회 활동을 제가 특히 옹호 활동을 간략히 언급했는데 옹호 활동은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그 사진에서 보듯이 하나는 감시한다라는 거죠. 감시. 보면은 이제 그 시민사회 누군가가 감시를 하게 되면은 보통 사람의 심리가 마음이 옷에도 다시 한번 해보내든지 그래서 정부가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시하는 역할. 이거를 워치도그라고 보통 얘기하죠. 영어로는.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좀 매섭게 좀 보인 그 개는 짖고 있는 거죠. 영어로 이제 바킹 도그라고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문제가 있을 때 그거를 말하는 거죠. 신문에 기고한다든지 알린다든지 SNS를 사용해서 그걸 알린다든지 또는 고발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 적극적인 행동으로 그러니까 감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감시가 수동적이라면은 두 번째 그 바킹 도그 짖는 거죠. 그거는 보다 적극적인 겁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에 불독이죠. 불독. 이 불독은 약간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 불독의 역할은 뭐냐면 무는 거죠. 그러니까 짖는 개는 묻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묻는다는 것은 시민사회 역할에서 어떤 걸 의미하냐면은 법적으로 고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직접 나서서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지만은 법에 호소를 해서 법원에서 판결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못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사업을 하게 한다든지 또는 시위를 하기도 하죠. 피켓팅을 해서 직접 가서 어느 장소, 공공장소에 가서 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활동을 이제 전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개에 비유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워치독 또는 바킹독, 불독 이런 식으로 시민사회 옹호 활동은 사건에 따라서 또는 이슈에 따라서 이게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 시민사회도 이런 식으로 다양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진으로 한 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이 부산 세계 시민사회 포럼입니다. 자, 부산에서 열렸다라는 거죠. 이게 혹시 언제 있었던 회의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실까요? 여기 연도가 적혀 있지 않아서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일 텐데 2011년입니다. 2011년. 약 10여 년 전 이야기인데 여기 보면 혹시 익숙한 얼굴 혹시 보이나요? 6명이 지금 단상에 앉아 있는데 맨 왼쪽에서 두 번째 있는 저것이 약 10여 년 전 저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부산에서 그 전 세계에서 OECD 또는 UN, 그 다음에 개도국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이 개발 협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할 것인가 이런 주제로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 정부 간 회의에 시민사회도 참여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정부 간 회의 이전에 시민사회가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그 제목이 세계시민사회 포럼이라고 하고 주제는 원조에 관한 또는 개발 협력에 관한 거였습니다. 그 당시 제가 이 세계시민사회 포럼 조직위원장을 하면서 그 한국 시민사회가 많은 여기 이제 참여를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기자회견 하던 이런 이제 사진입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시민사회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문제 해결을 하고 서비스 제공하는 일도 있지만은 이 사진에서 보듯이 시민사회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전달하는 이런 역할도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바깥에서 활동인 거죠. 그래서 이 백스코라는 부산의 국제회의장에서 했는데 바깥에서 그 배너가 뭐라고 돼 있죠? 원조 약속 지켜야 된다. 많은 선진국들이 그 GNI의 0.7%, 그러니까 국민 세금의 상당 부분 예산을 개도국에 원조 쓰기로 했는데 이거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0.7%가 국제적인 권고인데 한국은 지금 50%, 0.3%도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지난 10년 동안 한국은 원조를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해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수준에는 아직 많이 미달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시민사회 단체, 그 다음에 전 세계에 모여서 원조 약속을 지켜야 된다라는 그런 캠페인을 이제 거리에서 한 거죠. 이것도 이제 시민사회의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민들한테 이거를 알리고 언론들이 이거를 기사로 만들고 방송에서 이거를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일종의 교육 캠페인, 그다음에 이걸 통해서 정부 정책, 그다음에 유엔의 정책이 달라지게 하는 그런 이제 활동을 이제 NGO가 전개를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했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해 봅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 역할이 이렇게 특히 이제 옹호 역할이 감시, 주창, 그다음에 소송이라든지 시위 다양한 것들을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 자, 마지막으로 그렇다면 한국의 개발협력 NGO들은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월드비전이라는 단체 이름 들어보셨죠? 혹시 그 기부하고 계신가요? 그 다음에 굿네이버스라는 단체 들어보셨죠? 굿네이버스는 착한 이웃이라는 뜻이죠. 다 영어를 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도국에서 활동하다 보니까 한국말로 하게 되면은 이해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단체 이름을 많이 만듭니다. 그래서 이외에도 굉장히 많지만은 가장 많이 알려진 단체 월드비전은 여러분 아세요? 월드비전 하니까 국제 NGO로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한국에서 시작됐습니다. 1950년에 한국 전쟁 당시에 미국에서 오신 기독교 선교사분들이 고아원을 시작했는데 그것이 발전해가지고 월드비전으로 해서 지금은 세계 본부가 미국에 있죠. 미국에 있지만은 그 뿌리는 한국에 시작해서 세계의 NGO가 됐다라는 거. 그다음에 굿네이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굿네이버스는 좀 늦게 시작했지만은 그 굿네이버스 같은 경우도 한국에서 시작해서 여전히 본부가 한국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30개 이상이죠. 거기 현지 사무소를 두고 현지에서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국제기구랑도 같이 활동하고 있고, 속된 얘기로 이제 토종 NGO라 그러죠. 또 이제 한국에서 시작해서 한국에 뿌리를 두고 계속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이 굿네이버스, 월드비전, 한국에서 시작했지만은 국제 NGO로 된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많은데요. 이런 단체들이 지금 개발협력 NGO로서 이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KCOC라는 겁니다. 한국말로는 국제개발협력 민간협의회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제가 KC가 OC에게, KC가 이제 한국 사람이 OC, 오버시, 해외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 KCOC 민간협의회는 140여 개 NGO 단체들의 연합체입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소개했던 월드비전 그리고 굿네이버스는 뭐 당연히 여기에 이제 회원 단체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그러니까 리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자, 보세요. 몇 명이 일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무국은 약 30명 정도가 일하고 있는데 이 회원 단체, 140여 개 회원 단체에서 일하고 있는 상근 직원이 10,000명이 넘습니다. 10,000명이. 상근 일자리가 그만큼 많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다 합쳐보니까 96개국에서 약 7천억 원의 규모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7천억 원은 정부가 준 돈이 아니라 시민 모금으로 한 돈입니다. 7천억 원. 적지 않은 돈이죠. 그래서 이 7천억 원의 돈을 가지고 개도국의 빈곤퇴치나 불평등 감소나 또는 교육, 건강, 다양한 활동들을 이렇게 전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1만여 명의 상근 직원 외에도 이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 봉사활동이라 그러죠. 코이카의 지원을 받아서 월드 프렌즈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그 전 세계, 특히 이제 개도국에 많이 가서 1년, 2년 활동을 하고 그런 경험을 토대로 국내 와서 이렇게 상근 직원 활동을 하기도 하고 그 현지에서 계속 일하기도 하고 국제 NGO로 가기도 하고 국제 기구로 가기도 하고 그래서 그 상근 직원 외에도 이 분야에 약 2만 명, 3만 명 되는 많은 분들이 직접 간접적으로 이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활발하죠. 그래서 최근에는 옛날에는 이 개발협력 분야를 봉사활동이라는 표현을 많이 썼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런 말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봉사활동은 자기 직업을 가지고 잠깐 남는 시간을 내서 또는 자기 월급을 쪼개서 도와주는 이런 거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봉사활동이 아닙니다. 물론 좋은 의미에서 봉사라는 말 쓸 수 있지만은 오늘날의 국제개발협력은 전문적인, 그러니까 여기에 평생을 하는 짜투리 시간이 아니라 물론 그런 분들도 여전히 있지만은 이제는 전문적인 영역으로 발전을 해서 그 평생을 이 분야에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지금 도와드리고 있는 코이카 같은 경우도 이제 30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그 당시 시작할 때 직원 수가 한 50여 명 됐을까요? 근데 지금은 계속 늘어서 500명이 넘었고 해마다 아마 정부 부처 중에서
계속 그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왜냐하면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한국의 원조 양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계속 늘려가다 보니까 직원 수도 굉장히 많아지는 거죠. 그만큼 이쪽 분야는 굉장히 할 일이 많고 많은 인재들을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이 미래 직업을 설계할 때 아프리카의 가난한 그 빈곤 문제라든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거를 나의 미래 직업으로 삼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든다면 옛날에는 한때의 생각이 그 젊었을 때의 생각이라고 치부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고 이것이 그 자기가 하고 싶은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전문적인 직업으로서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지고 그쪽으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그쪽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좀 더 공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좋은 인연을 맺어서 전 세계에서 활동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좀 더 많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성훈 이사님 강의 잘 들으셨죠? 예, 이제 이사님 모시고 인터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강의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여기 학교에 와서 강의를 하니까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네, 예. 두 번째 방문이신데 네. 저희 학교 어떻게 인상이 좀 어떠신가요? 여기 올 때마다 굉장히 부러운 게 주차장이 굉장히 넓고, 열려 있잖아요. 예. 그다음에 북한산도 보이고 그러니까 가슴이 확 열리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네, 우리 학생들도 우리 뭐 심편입생 지원자들도 아마 학교에 한번 오시면 이 넓은 주차장과 또 북한산을 볼 수 있는 예, 그런 기회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이사님께서는 인권단체뿐만 아니라 이제 개발협력 관련된 민간단체 협의체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는데 이 개발협력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입문하게 된 계기가 있으셨나요? 입문이라는 표현은 조금 너무 이제 공식적이고요. 네네. 그 앞에 이제 소개했지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처음 직장이 그 홍콩이었습니다. 그렇죠. 홍콩. 예. 88년부터 91년 동안 홍콩에 있는 그 가톨릭 학생회라는 그래서. 그 단체에서 간사로 일했었거든요. 네네. 그때가 어떻게 보면 입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네네. 홍콩이라고 하지만 이게 아시아 사무국이었기 때문에 아시아 대부분나라를 다 방문했었거든요. 네네. 방문하다 보니까 당연히 그쪽에서 이제 빈곤 문제라든지 인권 문제라든지 이런 걸 접하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개발 협력에 관심을 가졌고 그 당시에 이제 개발 협력이란 말을 몰랐습니다. 쓰지도 네네. 않았고요. 네네. 근데 그게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이제 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말씀하셨다시피 아시아 사무국에 있으셨기 때문에 또 다양한 국가를 또 출장이라든지 방문을 하셨을 텐데 가장 인상 깊게 남아있는 그런 출장지가 있다면 어디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출장을 너무 많이 다녀가지고요. 그러시죠? 제가 코로나 직전에 대한항공에서 100만 마일을 받았거든요. 엄청난 근데 마일리지네. 제가 80년대 말에는 그런 마일리 제도도 없었어요. 네네. 그래서 워낙 많은 나라를 이제 다녔는데 굳이 꼽아 보자면은 저는 이디오피아가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에티오피아요? 이디오피아는 네. 제가 제네바 있을 때 네네. 제네바에 제가 97년부터 2004년 동안 그 국제 가톨릭 단체에서 일했었는데 주로 네. 이제 다루는 거는 이제 인권뿐만이 아니라 뭐 환경 뭐 굉장히 넓은 주제를 다루는데 네. 이디오피아를 갔었는데 그 인권 단체였어요. 네네. 방문했는데 이분이 직업을 물어보니까 지리학자였대요. 지리학자. 그래서 언니 지리학을 하신 분이 왜 인권을 하십니까? 물어봤더니 이디오피아 옛날에 기근이 한번 났었잖아요. 그러시죠. 1980년대. 예. 기근 났을 때 현장 조사를 갔대요. 이분이. 네. 그래서 쭉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의 결론이 뭐냐면은 이거는 막을 수 있어. 인재였다라는 거예요. 인재. 네. 그러니까 뭐냐면 언론의 자유가 있었고 이게 소통이 제대로 정보가 공유가 됐으면 막을 수 있었는데 부정부패라든지 언론 자유가 없어서 그거를 제대로 소통이 안 돼서 이게 기아로 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제 기근은 우리 그때 얘기했잖아요. 기근은 막을 수 있는데 네. 그러니까 기아로 이게 기근이 기아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분이 그런 이제 현장에서 공무원으로 그런 현지 조사를 하다가 결론적으로는 인권이 제대로 잡혀야겠다 해서 인권단체를 만드셨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굉장히 기억이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막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러니까 자연재해는 막을 수 없지만은 자연재해가 인재로 되는 거는 막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네, 좀 의미가 있는 말씀이시네요. 자, 한국의 개발 원조가 이제 4조 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아까도 강의에서 말씀하셨지만 많은 또 인력들, 전문가들이 또 필요한 시점인데 그렇다면 또 어느 분야가 또 앞으로 전망이 있을지 또 많은 인력이 필요할지 한번 두루두루 한번 경험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좀 분야를 좀 한번 얘기해 줄 수 있을까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개발 협력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인도적 지원에 관심이 많이 갖는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큰 뭐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언론에도 관심을 많이 갖게 되니까. 근데 네네. 인도적 지원이라는 건 항상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제외를 한다면은 제가 볼 때는 최근에 이제 기후위기와 관련된 환경, 네. 그러니까 환경이 특히 이제 기후위기 관련한 것들이 그 개발협력의 중요한 주제를 구성하면서 이쪽이 굉장히 중요해져서 네. 요구가 많고요. 네네. 또 하나는 좀 오래됐지만은 인권 분야. 그러니까 네. 많은 분들이 인권 하게 되면은 그냥 표현의 자유, 정치 이런 것만 생각하는데 사실 먹는 거, 교육 이런 게 다 식량권, 다 인권의 영역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인권 기반 접근하게 되면서 이쪽으로도 음. 굉장히 이제 요구가 많아지고 네. 굉장히 또 국제기구에서 인권 기반 접근을 많이 이제 확산하게 되면서 그렇죠. 많아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저희 커리큘럼에도 그럼 인권과 관련된 그런 부분도 좀 많이 반영을 해야 될 필요가 이제는 이제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됐습니다. 네네. 예. 우리 이사님께서 그때 또 강의를 좀 한번 부탁을 드렸으면. 필요하면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자, 또 이사님께서는 이제 한국국제협력단의 자문위원도 하셨고 네. 또 현재는 비상임이사로 근무하고 계신데 네, 네. 코이카는 일단 공적 원조기관으로 봐야 되겠고 또 그렇죠. 시민사회는 또 민간단체 쪽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양 중요한 그 행위자들 간의 관계, 파트너십 현재 어디까지 와 있다고 보시나요? 최근에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알다시피 지금 코이카 이사장을 하시고 계신 네. 손혁상 이사장님 같은 경우가 물론 학자 출신이지만은 네네. 시민사회 경험이 굉장히 풍부하시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면은 시민사회를 가장 잘 아는 이사장님이 되셨고, 네. 그다음에 이사장님이 강조하는 중요한 정책 중에 하나가 시민사회 파트너십과 더불어서 전문성 강화. 네네. 그래서 이런 국제사회에서 이제는 이제 올해가 30년이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지금까지는 이제 국제사회가 규범을 만들면은 그걸 우리는 이행하는 거였는데 그렇죠. 이제는 30년의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는 뭔가 국제사회 의제를 좀 만들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 네. 그 능력을 좀 끌어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근데 그럴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현장 경험. 그렇죠. 네네. 그래서 이제 시민사회 경험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간주하고 있습니다. 네네. 아까도 이제 이런 민간단체에 많은 또 취업 기회가 또 있을 거로 예상을 하는데, 그렇다면 물론 지식이나 기술적 측면에서도 있지만 또 다양한 또 인성이나 또 이런 자질 같은 것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민간단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인적 역량, 어떤 것이 좀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사람에 따라 이제 편차가 크겠지만은 네. 이제 시민사회 경험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저는 현장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장. 네. 예. 그래서 돈을 가져가서 행정으로 이제 현장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네네. 진짜 현장에 들어가서 때로는 돈을 만들기도 하고 예. 그 다음에 자원 없이 들어가서 진짜 현장 아래로부터 뭔가를 변화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네네. 현장성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하고 네네. 근데 현장성만 가지고는 또 안 되거든요. 네네. 그런 현장성을 가지고 이거를 정책의 변화까지 연결시킬 수 있는. 네. 그래서 사실 코이카는 사실 그 구분이 이제는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예. 옛날에는 이제 공무원, 음. 시민사회 이렇게 구분이 분명했는데 이제는 시민사회에다가 공무원 되기도 하고 네네. 공무원 됐다 시민사회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네네. 국제로 갔다 국내로 오고 네네. 이런 순환 구조가 점점 많아지게 되면서 네. 이제는 이제 그 경계선이 굉장히 낮아졌다고 할 수 있겠죠. 네, 일종의 크로스오버가 그렇죠. 일어나는 예.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게 대세적이고 계속 지금 강화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 전공 같은 경우도 이러한 현장 전문가들을 좀 양성하기 위해서 국제보건이나 그렇죠. 또 사회복지나 또 실제 경영이나 이렇게 해서 지역 기반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역량도 좀 기르려고 많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이사님께서는 다양한 경험이 있으시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시작을 또 한번 또 해볼 만한 그런 또 시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생 2막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다양한 경험을 하셨는데 앞으로의 이사님의 어떻게 보면 계획 그리고 이 국제개발 협력과 관련된 이사님의 어떻게 보면 비전 이런 것 좀 한번 좀 공유해 줄 수 있을까요? 방금 얘기 듣고 생각해 보니까 제가 군대 마치고 대학 졸업하고 홍콩의 첫 이제 직장인으로서 네네. 그것도 NGO도 일전의 직장인 그렇죠. 거죠. 그게 같은 해가 88년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33년 정도가 그 중에서 약 14년 정도는 해외에서 일했고 네. 16년 전에 지금 국내에서 지금 이제 일하게 됐는데 네. 지금 제가 이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해외에서는 주로 인권 그다음에 이제 환경 문제도 했었고요. 네.
그다음에 민주주의 문제 예. 여전히 이제 굉장히 국제적으로 중요했고 이런 그렇죠. 분야를 하다가 국내에 와서는 이제 개발 협력과 최근에는 이제 평화까지도 우리가 네. 두루두루 하게 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은 물론 제가 이제 지금부터 좀 해보고 싶은 거는 좀 이런 경험들을 저 때야 뭐 사실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고 책도 없어서 그냥 맨 땅에 헤딩하듯이 가서 막 진짜 했는데 네네. 그 이제는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험들을 좀 체계화시켜서 좀 더 조직적으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양성하는 그런 네.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근데 네. 그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최근에는 이제 전문성이 강조가 되면서 이 분화가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분절화가 되는 그렇죠. 경향이 있어요. 환경은 네네. 환경밖에 모르고 네네. 여성은 여성만 알고 네네. 뭐 이런 경우거든요. 그래서 이걸 넘나드는 그러니까 자기 전문 분야가 있더라도 그걸 넘어서서 이게 다른 분야와 어떻게 연결됐는지를 알 수 있는 약간 통합적인 네. 리더십 과정이라 할까요? 네네. 이런 부분들을 좀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리고 이제는 이제 앞에서 얘기했지만 NGO만 하는 거 아니거든요. NGO 그렇죠. 하다가 코이카 직원 될 수도 있고 또 네네. 국제기구 갈 수도 있고 국제 NGO 네네.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네네. 순환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네네. 그런 데 좀 기여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만약에 그런 프로그램이 만들어지면 뭐 저희 전공에도 꼭 이렇게 좀 적용할 수 있도록 좀 소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더 이게 확실해졌지만 디지털이 네.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단순히 수단뿐만이 아니라 네네. 디지털 자체가 국제협력에 굉장히 중요한 분야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사이버 대학 같은 경우에 이 디지털을 무기로 네네. 개발 협력과 좀 더 연결할 수 있는 것이 훨씬 많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도 수많은 그 현장에서 그리고 또 이 개발협력 생태계에서 활약을 많이 해주셨는데 앞으로도 계속 그 지식과 경험을 후진 양성을 위해 공유해 주시고 또 새로운 그런 비전도 잘 성취될 수 있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명동 강담의 시간, 첫 시간 여러분 어떠셨나요? 강의와 또 이렇게 담화를 통해서 강의만 듣는 게 아니라 또 실제적인 경험을 이렇게 말씀해 주신 그런 귀한 시간을 마련해 봤습니다. 예, 이렇게 첫 번째 시간 마치고 두 번째 시간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